미국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거래소 미국의 블랙락이 현물 ETF를 하겠다고 SEC에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결국 미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가상자산 업계에서 박연 파워를 강화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달러를 약화시키니까 이걸 죽이려고 하는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안녕하세요. 안유화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화쇼입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우리가 SEC라고 합니다.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또 2위인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업계에는 엄청난 타격을 준 사례인데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상자산들이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가 바이낸스 거래소와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잇따라 소송을 하루 차이 두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주로 지적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리 부실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명하지 않은 거래들이 있다. 이게 특히 바이낸스에 대해서 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증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빼고는 증권을 거래하면서 이거는 내내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일단 SEC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왜 제기했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증권이라고 했는데 과연 증권으로 봐야 되는지 왜 증권이라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 이 사태가 이런 가상자산 전체 업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거냐. 아니면 단지 미국에서의 현상으로만 봐야 되냐. 미래 가상자산 업계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아래와 같이 이 질문에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이 시간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렇게 SEC가 또 규제를 대면은 굉장히 부정적이 돼버려요. 역시 말 그대로 가상자산은 허황된 거고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전반을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SEC 논리를 말씀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SEC가 내내가 증권을 거래하면서 승인을 안 받고 했다. 첫 번째 논리가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초점은 SEC가 왜 이걸 증권이라고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첫째, 왜 증권이냐? SEC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 두 거래소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스테이킹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투자자들이 자기 갖고 있는 코인을 거래소에다 보관을 하고 그 보관 기간 동안 일정한 수익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현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코인 투자자들이 자기 보유 코인을 거래소에다 예치를 해서 그에 대한 코인으로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대가를 받든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SEC가 여기에 대해서 주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한 거거든요. 근데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빠져 있습니다. 이번 그 증권이라고 규정한 데에는. 근데 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빼고 나머지는 다 증권이라고 지금 지적한 게 바이낸스는 12개 코인이고요. 코인베이스는 15개입니다. 15개. 그래서 왜 그러냐? SEC가 말한 건 아래와 같은 그겁니다. 첫째, 돈을 투자한 것이다. 두 번째, 이 투자한 돈은 공동기업에 있다. 다시 말해서 거래소가 갖고 있다. 세 번째는 왜 돈을 넣냐?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으려는 기대가 있다. 근데 왜 증권이냐? 여기에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수익을 얻으려는 기대 때문에 돈을 투자했고 돈을 넣는데 이 수익은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SEC가 해석하는 증권의 본질적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이라 하는 거는 한국도 자본시장법이 있거든요. 그게 증권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권이란 거 하는 거는 그 돈을 투자하는 행위가 어떤 투자자들한테 운영자가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을 약속을 하는 증권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주식이다. 우리 주식이 증권이거든요. 왜 주식이 증권이냐면 내가 그 주식을 살 때
주식이면 배당을 받거든요. 그게 현금, 미래 현금 흐름입니다.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그 기업에서 나중에 배당의 형식으로 나한테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주식은 증권입니다. 채권, 증권입니다. 내가 그 채권을 투자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그 채권에 표시된 금리로 내 이자를 받습니다. 그것도 미래 현금으로 받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이라는 본질적인 법적인 함의에는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넣는데 그 넣는 약속된 증서예요. 뭘 약속했냐?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을 나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주식은 배당, 채권은 이자입니다. 그래서 SEC가 말한 게 그 뜻이에요. 내내 코인이지만 결국 내 그 돈을 넣은 거는 내내 누가 운영하든 거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미래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이다. 그래서 증권법 위반이다. 지금 뭐 여기 솔라나도 있고 폴리곤도 다 있거든요. 지금 SEC가 말한 게 너네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 이건 엄청난 투자 기회로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여기에 투자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거는 증권법 위반이다. 이렇게 소송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해석을 내놓습니다. 아니다. 바이낸스는 SEC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는 솔라나 그리고 폴리곤 그리고 카르다노 같은 여기 창업자들 혹은 관계자들이 나와서 SEC가 말하는 건 맞지 않다. 이거는 증권이 아니다. 동의할 수 없다.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라고. 그리고 그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바이낸스는 어떻게 말했냐면 SEC와 장기가 우리는 계속 소통을 해왔다. 그때는 말이 없다가 왜 이제 말하고 두 번째 규제는 만들지 않고 소송이란 형식만 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코인에 대한 어떤 정식적인 규제는 안 만들고 소송으로만 제기하니까 이거는 SEC에 다른 의도가 있다. 그래서 무슨 의도냐?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리가 약칭이 CFTC입니다. 과거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를 또 소송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낸스 측의 표명은 뭐냐면 결국 앞으로 코인에 대해서 CFTC, 그러니까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주도권을 갖고 갈지 아니면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주도권을 갖고 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판사가 최종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낸스에 말하는 거는 결국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 SEC가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에 대한 큰 산업에 대해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갈지에 대한 쟤네끼리 박앤파워 싸우면서 우리 바이낸스가 피해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판정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번에 판사가 SE 소송에 대해서 기각해버리면 증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품이 됩니다. 상품. 그러면 이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 관할이 되면 박앤파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네끼리 싸우면서 우리가 피해자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이런 판사의 최종 판결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거는 상장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증권법 위반이나 이러면 상장을 시키면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상장시켜놓고 집에 와서 소송을 하는 게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이 사례로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규제 강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입법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 이번 그 소송에서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증권에서 미국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 인사이트가 뭐냐면 앞으로 나머지는 다 증권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증권으로 어쨌든 판사가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른 코인들은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규제 리스크가. 리플과의 소송도 있었지만 규제 리스크가 커요.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빠진 근거가 지분증명받기 우리가 POS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거의 다 증권으로 지금 SEC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POW, 채굴 방식에 대한 이런 증명 방식은 증권으로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러 장소에서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를 오히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인정해주는 꼴이 됐다.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근데 이번에 SEC가 이렇게 했다고 지금 여러 코인 다 같이 폭락했거든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계속 3천만 대거든요. 이거는 뭘 말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미국이 정말 코인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 줄 수 있는 나라였으면 이 가격들이 지금 2천만 대, 1,000만 대에 가면 안 되고 테라루나처럼 그 0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미국이 뭐 상품 선물 거래를 소송하고 뭐 여기 증권거래 소송하고 아무리 난리 쳐도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몇 천만 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통제가 미국의 통제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번에도 또 뺐잖아요. 다시 한번 그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해주는 격이 됐다. 첫 번째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번에 세계 1위 자산운용거래소 미국의 블랙락이 현물 ETF를 하겠다고 SEC에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동안 많은 그 기관에서 비트코인 ETF 현물 거래를 하겠다고 신청을 냈는데 다 부결당했거든요. 근데 그 블랙락은 조금 다릅니다. 블랙락 세계 1위 자산운용 사고요. 여기에서 비트코인 현물 거래 ETF를 신청했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게 SEC가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주면 이거는 큰 사건입니다. 이거 지켜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현물 ETF가 된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ETF 운용하려면 실제는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그 현물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운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치가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고 또 현물을 사야 되니까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내년에 반감기 들어오고 그러니까 점점 비트코인은 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블랙락이 이 비트코인 ETF 현물 신청에 대해서 SEC가 동의해 주냐? 이거는 아까 그 소송 판결 결과처럼 똑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지금 재밌는 볼거리가 생겼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다르다라는 걸 증명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 SEC와 그리고 상품 선물 거래소의 이런 잇따른 소송이 결국 미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가상자산 업계에서 박앤 파워를 강화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달러를 약화시키니까 이걸 죽이려고 하는지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오히려 미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들이대는 거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사실은 설 자리를 잃었어요. 기회를 엄청 잃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기회에 전통 금융업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을 더 실어주는 게 과거에 놓쳤던 시장을 규제라는 명목하에 뺏어오는 거, 박앤파워를. 오히려 전통금융, 왜냐면 이번에 갠슬러 의장이 전통금융업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월가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에, 이 전통금융업계한테 이 어마어마한 이 큰 시장을 오히려 힘을 더 실어주려고 하는 조치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거 봐야 돼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어떻게 되고 판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지금 봐야 되고요. 네 번째는 만약에 미국이 정말 이렇게 다 증권으로 규정해버리면 이 가상자산 업계에 있는 분들이 행위가 비해를 어떻게 변하겠어요? 떠나는 거예요, 미국을. 미국을 떠나면 어디로 가죠? 갈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싱가포르, 그리고 두바이, 이런 나라들에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홍콩입니다. 홍콩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금융 허브에 엄청난 타격받았는데 싱가포르에 돈이 다 가버렸는데 이번에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는 홍콩을 앞으로 가상자산업의 세계 금융 허브로 지금 구축하려고 완화하고 있어요. 대신에 라이센스를 받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라이센스 받는 조건이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바이낸스만 일단 미국에서 다 철수한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거래소가 하나 온다는 건 자금류, 인재류,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오게 하고 인재가 들어오게 하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국가의 금융 판도를 바꿔놓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하나의 기회라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결국은 홍콩이 다시 한번 국제 금융 허브, 특히 미래 디지털 자산에서의 금융 허브가 될 거고요.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이런 걸 해요.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냐.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중앙은행들, 그 전통 금융에서 돈을 무작위로 찍어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게 계기거든요. 종이돈을 무작위로 찍어내면서 우리 손에 있는 이 법적 통화들이 가치를 잃어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손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항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반체제 출신 배경입니다. 이런 국면을 개선하고 만드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어느 국가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체제 출산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국가는 못하게 하잖아요. 중국이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떤 국가들이 필요하냐? 신용이 없는 국가들이 비트코인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짐바브웨 이런 나라의 자국 법적 통화가 완전히 그냥 종이 조각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럼 이런 나라는 국가가 돌아가야 되는데 신용이 없어요. 신용이 없다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1전도 빌려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돌아 안 가잖아요. 그럼 이런 나라들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통화를 발행하면 돼요. 뒤에 비트코인이 신용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아프리카에서 비트코인 기반으로 자국 법정 통화를 발행하거든요. 근데 왜 달러가 아니냐? 과거는 다 달러 기반이었죠. 이런 나라에서 달러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왜? 수출 경쟁력도 없고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벌 수 있는 돈이 달러 벌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국 통화는 신용이 없고 그래서 뒤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폐행되는 법정 통화를 발행해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 자국 신용이 굉장히 약한 나라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정학적 충돌이 앞으로는 큰 30년, 50년 흐름이에요. 그게 미국하고 중국이 중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화에서 돌아갔어요. 전 세계가 한국, 미국, 중국 다 서로가 자기 잘하는 물건을 무역하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 윈윈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미중 갈등이 딱 빚어지면서 세계가 쪼개지고 있어요. 북미 하나의 공급망, 유럽 하나의 공급망, 또 아시아 하나의 공급망 이러면서 지금 이게 공급망이 쪼개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하나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아요. 북한, 예를 들면 러시아, 예를 들면 이란 달러를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나라일수록 비트코인이 더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지정학 갈등이 확대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세상이 지정갈등 확대가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와 호흡하려면 이런 비트코인 같은 이런 자산의 활용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나라가 비트코인을 잘 활용하에 따라서 금융 허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략적 의미라든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이 어떤 영내 주요한 국가로서 그 정도의 언급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몇몇 분들은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인정한다하고 존중한다는 매우 다릅니다. 인정한다, 뭐 안 한다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들리거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것은 중국이 내세우는 원칙인 거고요. 중국이 뭐 어떤 방식이라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이제 보복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보복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 한중 외교국장이 직접 대면하면서 또다시 한중 관계에 대해서 희망적인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싱하민 중국 대사가 베팅에 대한 발언을 하고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장관 회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가 또 어떻게 개최될지 그에 따라서 한중 간에 앞으로 숨통이 트일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두 분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국립연구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정가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에서 간단히 언급은 했는데 우선 우리 정 교수님께 지난번에 싱하민 중국 대사가 중국이 패배에 베팅하는 걸 후회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도 지금 조치도 한 상황이는데 전반적으로 중국 대사의 이 표현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어떤 정부의 입장에서 어떤 뒷배경이 어떤 무슨 뜻을 내포해서 말씀하신 건지 우리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8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네. 민주당 그 대표인 네. 이재명을 불러가지고서 이제 관저에서 네. 이제 만찬을 하고 원래 주요한 이슈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공동 대응한다라는 데 핵심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뜻하지도 않게 간단한 인사 후에 신하이밍 대사가 15분 정도의 발언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요. 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 이제 미국에 베팅하면 후회를 할 것이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은 베팅이라는 단어에다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나라의 외교 관계를 어떤 도박과 같은 비과학적인 거, 결과도 알 수 없는 베팅이라는 표현에 연관을 시켜서 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베팅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네. 후회라는 단어 쓴 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후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것을 중국이 경고를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하관계로 오인될 수도 있는 네.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그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하임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떤 특정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짜잘한 사고들이 쌓여간다라는 겁니다. 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자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한중 관계가 아슬아슬하다라는 네. 표현을 쓰셨는데 올 초서부터 어떤 징조? 그 징조들은 네. 굉장히 많이 나왔다. 첫 번째는 중국 외교부에서 포를 쐈죠. 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좋아진 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미국에 방문하기 앞서 가지고선 이제 로이터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만 해협이 현상 변경은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했는데 중국 외교부에서 불용취회라고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은 나불거리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외교부에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니라고 보는데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반응을 하니까 그 다음날 다시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 네. 왕호저 네. 비즈펀이라고 그래가지고선 불 갖고 장난하는 놈은 반드시 타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감정적인 불협화음이 쌓이기 시작했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쌓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 4월 20일 국장급 회담을 했는데 중국 아주사 국장이 와가지고선 한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4가지 불용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한국이 대만 문제와 같은 핵심 문제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그렇게 되면 한중 관계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한국이 일본 그리고 미국과 일변도의 어떤 굉장한 친근한 외교를 하게 되면은 네. 한국과 협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시진핑과 같은 고위급 관료들과의 교류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주도권 행사에 우리가 동참해주거나 협조할 수 없다라는 4가지의 불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네. 국제 경제와 국제 정치를 굉장히 공부 많이 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수출로 살 수밖에 맞아요. 없고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번 싱하이밍 대사는 과거의 그러한 모습을 재현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심지어는 윤 대통령께서는 웰시카에다가 비교를 해가지고서 네. 얘기를 하기도 했죠. 네. 뭐 그것이 적절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일단 그만큼 국민적 감정이 안 좋았다. 그러면은 싱하이밍 대사의 그런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이냐 아니면은 본국의 훈령이냐? 예. 저는 본국의 훈령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안 교수님도 예전에 예. 싱하이밍 대사 몇 번 만나보셨겠지만 싱하이밍 대사가 말을 썩 잘해요. 네. 중국 분이시지만 북한에도 오래 계셨고 한국에도 맞아요. 오래 계셨기 네. 때문에 한국말도 썩 잘하시는데 네. 특히 보고 읽는 거 아주 잘하십니다. 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좀 많이 틀리셨어요. 급하게 아마 원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못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싱하이밍 대사가 외래어가 많이 들어간 거에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네. 배팅이라는 단어도 외래어인데 거기서 3번이나 발음을 틀려가지고 네. 고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네. 외교관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절대로 사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든 것을 사전에 보고해야 되고 사후에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국의 훈령에 의해서 지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이라는 단어도 들어간 것이고 네. 한중, 한미, 한일 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얘기를 주재국 대사가 하는 것도 사실은 분에 넘치는 거지만 이번에 이러한 맥락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개인적 의견이라기보다 본국의 훈령이었다. 다만 본국의 훈령이 한국민들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큰 문제가 네. 있었다라고 봅니다. 민정훈 교수님께는 제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4월에 미국에 정상 방문하셨잖아요. 거기서 타이완 문제를 언급하셨고 또 한미 공동성명에도 지금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못된 그리고 위험한 길로 멀리 가지 말라 대변인 말씀도 나왔는데 전문가님으로서 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뭐 혹시 거기 배경이라든지 혹은 또 그 전략적 의미라든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만 문제가 굉장히 네. 중국한테는 엄청나게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네. 이번에 미중 간의 네. 국무장관 그 회담이 중국에서 열렸을 때도 중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대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대만의 문제라든지 남중국의 문제, 특히 대만의 문제는 그 중국으로 하여금 그 어떤 통일이라든지 핵심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대만의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굉장히 중국 정부에서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과 인터뷰에서 대만의 문제를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은 그것을 내정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을 위시한 그 세계 주요 국가들은 그 남중국해라든지 대만협이 굉장히 중요한 무역, 그 통상 그 어떤 통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자유롭고 국제법에 의해서 평화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상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중국에 크게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면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 예전에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하고 보다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보다 책임 있는,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대만협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통령이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에 의한 현상 반경은 반대하며 그리고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 대만해협 문제라는 것이 한 나라의 문제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많은 국가들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최소한 영내 그리고 세계적 문제다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한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특정의 중국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국제법의 그 기초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그 해상도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을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떤 국내 정치적인 그리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기초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비난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강한 반응이 나오면서 한중 간의 관계가 더 경색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떤 그 한국이 어떤 영내 주요한 국가로서 그 정도의 언급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관련해서 나온 성명을 보면 결국 중국을 명시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어떤 대만해협의 평화적 이용 또 그런 부분에서만 확인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국 측이 갖고 있는 어떤 대만해협에 대한 조급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앞서 민 교수님께서 네.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네.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다. 예. 특히 한중 수교 과정에서 우리가 수교 공동 성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라고 네. 표현이 돼 있는데 몇몇 분들은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인정한다하고 존중한다는 매우 다릅니다.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acknowledge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존중한다라고 표현을 쓴 거는 대만 해협의 국제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만 문제를 먼저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대만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이전에 국민당이 먼저 있었고요.
내륙에서의 전쟁에서 패퇴해서 대만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하나의 복속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만이라는 지역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대만 해협은 1년에 180만 차례의 그 항공기가 오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군용기를 제외하고 민간용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55만 척 정도의 선박이 오가는데, 그 중에 55만 척의 90%는 화물 물동량이고 항공 수요의 50%는 여객기입니다.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물동량이라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대만 해협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대만 해협이 만약에 긴장이 되게 되면은 인도태평양 전체, 전 세계 물동량의 60%가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내용을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바로 앞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유엔에서는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도 지배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만과 중국은 별개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성을 인정한다, 존중한다,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이라는 표현보다는 보통 존중, 이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수교했을 때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본은 이해하고 존중한다라고 표현했고, 미국에서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표현했고, 우리나라의 공동성명에는 존중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국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지금과 같은 산업의 중심, 반도체 같은 문제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국가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만 해협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 또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마치 힘에 의한 행사를 지금 대만 해협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유항해를 명분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매 국가는 자기의 방공 식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은요, 거의 인정받지 못하다시피 합니다. 중국 비행기가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 그래서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도 최근 들어서 아주 중국, 러시아 비행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역에서는 중국은 공해의 어떤 의미를 지금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 내해라는 측면에서 인정하려고 합니다. 아마 전략적인 부담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1도련, 2도련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남중국 해에 있어서의 해상 국경 변경에 굉장히 많이 공을 썼습니다. 예전에는 산호에 불과했던 그런 산호섬이 지금은 일반적인 섬이 됐고, 거기 비행장도 들어섰고, 거기 항구도 들어섰고, 그것은 해상 변경이다.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힘에 의한 변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지금 굉장히 저한테는 놀라운 게 있는데, 한국하고 중국이 92년에 수교를 할 때 지금 우리 정 교수님 의견에 의하면 존중이라는 표현을 썼지 인정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90년 수교전은 대만하고 한국이 서로 대사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거기 지금 철수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대만도 한국에 대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 교수님 그걸 논리에서 보면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뭐 얘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뭐 안 존중한... 한다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들리거든요. 외교적인 용어에서 인정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수교할 때도 인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영어로 따질 때 거기서는 acknowledge라는 표현을 썼고, 일본과 수교할 때는 이해하고 존중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우리하고 수교할 때는 존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알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외교적인 용어. 그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것은 중국이 내세우는 원칙인 거고요. 그 우리가 외교 상대국으로서 그 중국의 주장을 저희가 존중하는 것이지 저희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관계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어떠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을 때 인정하고 불인정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지, 중국이
어떤 대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국과 소개를 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만과 이제 국교를 단절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우리 왜 그렇게 대만 했죠, 대표분들이 그럼? 다 이제 철수를 해야 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그 아픔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이제 국제사회의 비정한 현실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존중을 하는 부분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책임을 진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법률 이해관계 당사자 아닌 이상에서는 인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래서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동등한 어떤 행위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의 주장과 어떤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건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봐도, 그러니까 국내적인 판단을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당신들의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 존중한다고 할까, 이해한다고 할까요? 더 이상의 표현을 인정한다고 표현을 쓰기 좀 곤란하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대만 해협 문제가 나오니까 대만의 어떤 독립 문제와 어떤 계속 연로를 지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대만 문제가 중국의 내정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계 국가들이 개입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먼저 차단하기 위해서 보다 더 강하게 나가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언급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대만 문제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걸리는 대만 해협 문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용어를 쓸 때 좀 더 신중하게 써야 되는 부분은 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표현으로는 원론적인 얘기였다. 큰 뜻이 없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런 걸로 제가 지금 들리거든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원론적으로 들릴 수가 없는 얘기였고 중국은 마지노선으로 정하게 타이완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중 간에 굉장히 지금 아슬하게 온 가장 큰 요인인데 우리가 실리 외교 차원에서 그 시점에 그 장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한국의 국익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적절했냐?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온다라는 게 실리 외교인데 그것은 어떤 이익이냐? 유형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무형의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어떤 인터뷰 과정 속에서 한중 관계가 악화된 걸로 생각하시는가 본데 사실은 한중 관계가 악화된 거는 2017년부터죠. 사드 배치 이후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롯데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롯데가 99개의 점포를 모두 철수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뭐 우리는 한알령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은 한알령 끝까지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대만 해협의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2019년 12월 달에 중국을 국빈 방문을 했는 과정에서 노쇼가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혼밥도 대통령께서 여러 번 하고 심지어는 언론사 언론인이 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과 같은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때는 과거로부터 이미 비슷한 종류의 여러 가지 자잘한 사건들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요번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중에 한중 관계가 안 좋다라는 거는 중국의 책임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주사 국장이 4월 20일쯤 와가지고선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외교 관계는요, 양자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 없고 너한테 책임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둘 다 책임입니다. 관리를 잘못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주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실리 외교라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반드시 이익이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자존심은 접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가치나 이념, 그리고 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우선시돼야 되는데요. 이게 한중 관계가 어려운 것이 한국과 중국은 체제를 달리하고 이념을 달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의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는 보편적인 가치, 특히 인권이라든지 민주라든지 시장의 문제까지 일어났을 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것은 한중 관계가 지난 2017년서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국제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동등한 관계, 형평성이 있는 관계로 표현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누가 위고 누가 미치고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하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 그런 문제로 한중 관계가 진행되고 있고 오도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만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라든지 이념을 부정할 수 없다시피 중국도 한국이 중국과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정상적이지 못한 한중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된다. 25주년까지만 해도 썩 괜찮았는데 왜 30주년은 이렇게 형편이 없는가? 그거는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마지막 말씀이 좋네요. 둘 다 반성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여기 전랑 외교, 짤랑 외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외교 관계에서도 반성한다 이런 거는 네. 저희 전문가들이 학자적인 입장에서 쓰는 말이고요. 외교 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런 표현을 쓰질 않죠. 네. 그래서 유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 것이고. 네. 어쨌든 한중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당당하고 어떤 상호회적인 한중 관계를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관계 정립이 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 재건이라든지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어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지금 한국 정부의 어떤 외교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한미 관계를 강화했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를 개선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죠.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제 한미일 간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고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면 하반기에는 한중 관계를 관리할 그러한 시간표가 온다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관계에서 좀 어긋나는 그런 사건들이 일련에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은 어떤 중국 측의 어떤 조급함,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의 차이, 그리고 과거에 중국이 전랑외교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을 윽박지르고 어떤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면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어떤 관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다시금 통하는가를 시험해 본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당한 외교, 할 말을 하는 외교,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자존심을 세워준 외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국도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중국 친구들이 와서 어떤 한중 간의 관계를 보다 솔직하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한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을 대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변화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중국 측에서도 제대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금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과거와 같은 관계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전환기라고 할까요?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 그러면 우리 한국 측면에서 조금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조금 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있을까요? 가장 비근한 예를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싱하이민 대사 이후에 우리 야당이 취한 모습 중국 방문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왜 하필이면은 야당이어만 하는가? 여당이 있는데 왜 야당만 가는가? 그거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협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이 넓은 시장을 갖고 있고 생산량이 많은 세계의 공장이고 그건 중국의 매력 포인트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관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걸 들고 밖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가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대한 공동 대응을 얘기했으면은 그거에 국한하는 것이 좋은 거지. 국내 정치에서 왈가왈부한다라는 거 나랑 생각이 같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 발언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지지한 듯한 인상을 주는 거 그거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또 중국이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대하는 거 보면 또 한국하고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일본하고 중국은
한국도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중일 관계는 네. 아무래도 한중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은 가장 적절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일 협력 중에서 미일 협력이 아무래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네. 중국 견제라는 목적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중일 관계는 한중 관계보다는 더 좀 험난하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뭐 한국보다 더 강력하게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네. 중국 비난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더불어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내 주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계속 제재만 한다든가 아니면 경제 보복을 한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대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서 자국과의 어떤 그 외교 관계를 최소한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신뢰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갖는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갖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에서의 어떤 능력 같은 부분은 네. 중국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교안보 측면에서 그 중국과 일본이 으르렁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시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중일 간에 그 계속 그 경제관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고 긴장 관계가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신뢰를 취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그건 미중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첨단 기술이나 전략산업 분야, 핵심 광물의 어떤 공급망 재평을 두고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위기관리 측면이라든지 전통적인 무역 부분에서는 계속 양국 간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물동량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적으로 본다면 어떤 그 과거의 냉전처럼 완전히 진영별로 관계가 단절되는 부분이 아니라 자국의 실리에 따라서 관계를 이어갈 건 이어가고 경쟁할 건 경쟁하고 대립할 건 대립하는 이러한 복합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 그다음에 중일 관계, 그리고 한중 관계 이러한 관계가 이제 복합적으로 엮여지면서 공통점도 있을 거고요. 또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반로가 되는 것은 그 각국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 지금 한국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뭐 어떤 방식이라든지 뭐 경제 보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방식이라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현재? 보복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합니다. 예, 보복을 할지 안 할지는 별개의 문제니까 네, 네, 그거는 네. 저는 네.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 과거의 보복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이 우리가 요소수 사태도 있었지만 네. 요소 사태를 가지고 보복을 했을 때 중국은 피해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가지고 포토레지스트리 같은 반도체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보복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우리가 그 국산화로 대체했습니다. 그 기업들 지금 한국에 공장 차려놓고 한국에서 생산합니다. 일본에서 수출을 못하게 될까봐.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복할 수 있는 거리는 많다. 그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류한 체계가 있습니다. 네. 이걸 품목 분류 체계라 그러는데 네. MTI라 그럽니다. 네.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12,000개 품목 중에 4,000개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오는데 그 중에 70% 이상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를 HS 100의 기준으로 하면 더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일단 줄여놓고 본다. 그러면은 4,000개의 보복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4,000개 보복거리를 하는 거는 당하는 건 한국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 그리고 중국 우리가 그것을 수입 대체를 함으로써 생겨나는 어떤 불이익.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에 대해서 보복이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의존도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중국이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1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 6몇 % 정도 됩니다.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중국을 90% 아프게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6% 정도 아프게는 할 수 있다. 한때 잘 나갈 때는 10% 정도 아프게 할 수 있다. 일종의 고슴도치 전략이죠. 네. 네. 근데 우리 그거 채택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네. 그게 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서로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다. 그걸 모색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네, 서로가 손해다. 예. 이번에 우리 민 교수님은 블링컨 장관하고 친강 외교부장이 회담을 보셨죠? 그거 보면 앞으로 잠깐이라도 혹은 뭐 굳이 이 기술 첨단 영역이 아니고 상품 무역이나 혹은 다른 민간 교류 이런 영역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앞으로 뭐 또 좀 좋아질 혹은 조금 숨통이 들 이런 공간이 지금 있을까요? 회담 이번 네. 그 미중 회담이 끝난 후에 네. 그 미국 정부에서 나온 평이 있죠. 공식 평이 있죠. 네. 솔직하고 진솔하고 그러한 건설적인 대화였다. 그 얘기는 잘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외교평은 그- 잘 몰라서. 허심탄회하게 네. 할 얘기 다 하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서로 다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솔직하고 진솔하게 네, 할 얘기 다 건설적인 했다. 건설적인 대화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설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즉 성과가 얼마나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다양한 부분 문제 얘기했잖아요. 대만 문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 문제도 얘기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하고 북한 얘기도 하고 기후 변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정찰 풍선 얘기도 하고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뭐 5시간 지나서 7시간까지 맞아요. 얘기를 했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온 얘기는 뭔가 그 우발적인 위기 국면이 오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기 위해서 관리. 위기 예. 관리하자. 이 부분에서 공감대 형성한 것 이외에는 뭔가 합의를 이룬 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여전히 미중 간의 입장차가 큰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이슈에 있어서. 그리고 미국도 그러한 입장에서 변화될 의지가 없고 중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서로 만나지 않고 계속 이제 으르렁거리기만 하면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의 군함이 충돌할 뻔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그 예상치 않은 국지적인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그게 확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전면전이 될 수 있고 그 양국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과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막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과 대립이 아닌 미국은 중국과 경쟁을 하겠다고 계속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변한 건 하나도 없고요. 네. 중국도 그런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이상 중국도 네. 변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미중 간의 경쟁 관계는 계속 그 기싸움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서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경쟁을 하되 그러한 경쟁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떤 양국의 어떤 그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충돌이나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자. 그래서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전 개인적으로 크게 뭐 관계가 개선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중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바뀔 것이다. 단기간에 이런 기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동의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쨌든 국제정세는 점점 더 복잡다단해지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 이슈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 미중 간의 갈등이 앞으로 여러 면에서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제안을 한다고 하면 꼭 하실 말씀으로 대안도 좋고요. 혹은 어떤 의견도 좋고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고 우선 민 교수님부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동맹을 재건하는데 가장 네. 우리 외교의 역량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 그리고 그러한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영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움직임 속에서 한중 관계는 보다 당당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정립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앞으로도 어떤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관계가 더 밀착하는 것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중 관계는 아무래도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미일을 가까워지면서도 굳이 우리가 중국을 거론하면서 뭔가 중국 그 압박에 동참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성명에 나온 것처럼 어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중시한다 이런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5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어떤 정책적 선택은 그 정부가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우리 영내의 그 입지를 강화해 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보다도 우호적인 그리고 전략적으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가지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을 존중하면서 어떤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시켜 나가는 그러한 보다 좀 세련된 외교를 구사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외교 관계는 한 나라를 통해 가지고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한중 관계는 그러한 기초 위에서 발달해 왔고 그러한 기초 속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쉽게 극복할 수 있었고 네. 또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하나는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바로 헌법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인권과 민주화, 평등과 자유, 시장경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선되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버리고 경제적인 이득만 취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두 분 모시고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소감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소통이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또 서로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서로 마주 앉아서 소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 와중에 또 어떤 헌법적 가치 또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선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